여러분, 국가신용평가기관이 3개가 있죠. 가장 강력한 신임을 받을 수 있는 3개 말입니다. S&P나 그 다음에 무디스나 피치나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말입니다. 무디스가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내용을 보면요. 가슴을 썰어내렸다. 막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AA2로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을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AA2면요. 지금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요. 이게 최고치 대비해서 이게 3번째 순서입니다. 최고치라는 게 AAA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그 다음 낮은 단계가 AA3입니다. 그 다음이 AA2인데 대한민국은 AA2 최고치에 비해서 2단계 미친 3단계에 랭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요.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생각하면 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겁났거든요. 이게 등급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등급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더 줘야 됩니다. 뭐 지금 이자 주는 것보다가 훨씬 많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3년물 국채금리가 3.26%인데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뭐 3.26%가 아니라 3.5%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투자를 꺼리게 되죠. 신용등급이 떨어졌어? 나라의 명운이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며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도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이 투자를 망설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국내에 투자한 투자자들도요. 채권에 투자했든 아니면 주식에 투자했든 아니면 직접 투자했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져? 그러면 나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입니다. 총체적으로 해외와 관련된 이 돈의 문제는요.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첨예하게 바라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은요. 지금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AA2를 유지하고 있는데 AA2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앞서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죠? AA1이 2단계고요. AA3가 4단계네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AAA가 1단계고요. 그리고 최고 단계죠. 그리고 AA1이 2번째 단계인데 우리는 AA2에 유지가 됐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신용 전망도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안정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예, 그중에서 안정적이라는 신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정적이라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어떤 그 무서운 거라고 해야 되나요? 공포감은 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항상 국가 신용등급을 내면서 단서조항을 답니다. 단서조항을. 무디스가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한 데는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입니다. 그중에서도 재정 준칙입니다. 지금 재정 준칙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들이라는 국회의원들은요. 재정 준칙에 관심 없어요. 예. 특히 말입니다. 야당은 진짜 관심이 없어요. 이 재정 준칙을 만들어 놓으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못 뿌리거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여러분 알다시피 나라의 돈을 말입니다. 그것도 빌려서 415조 5천억 원이나 뿌렸습니다. 그런데 재정 준칙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못 뿌려요. 예, 이게 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못 뿌리니까 야당은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지속적으로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요. 예,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준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윤석열 정부의 재정 준칙안은 굉장히 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관리재정수지거든요. 통합재정수지가 아니라 통합재정수지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이런 걸 다 합친 거를 통합재정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나라 경영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뺍니다. 그래서 관리재정수지, 순나라 지표, 순나라 재정지표만 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만들었는데 이거 무조건 3% 이내 적자를 허용하겠다 이거예요. 3% 이내. 그런데 만약에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2% 이내로 관리하겠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재정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자기네들이 집권하면 또 돈 뿌려야 되거든요. 예, 뭐 최저임금 올리고 의료보험 확대하고 돈 살포하는 거 마구마구 살포하고 그래서 저기 과거의 그리스처럼 아니면 이탈리아처럼 변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르헨티나 쉽게 말하면 개판됐잖아요. 기준금리가 97%고 물가가 한 달에 108%씩 올라가니까 이게 엉망이거든요. 이게 좌파들이 워낙 많이 뿌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시중의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보세요. 돈의 가치가 있을까요? 오죽하면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요. 돈으로 도배한다. 진짜 도배. 진짜 도배를 한다. 휴지만큼도 못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엉망이 됐거든요. 저는 이거 법으로 강제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말입니다. 국간을 퍼다 쓰는 거 이거 막아야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세요.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가 600조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끝났을 때가 1068조예요. 사실 미친 짓이죠. 미친 짓.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돈을 풀었습니까? IMF 외환위기가 오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선거에 이기려고 현금 살포하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표를 돈으로 산이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은 다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는요. 지금 재정 준칙안을
아주 세게 밀어붙이거든요. 이거 돼야 됩니다. 예, 국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생각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라는 국가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력을 생각한다면, 예, 국가의 권력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재정 준칙을 빨리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더 강하게 만들어서 좌파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쉽게 돈 못 뿌리게 막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사는 길인데 지금 그 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무디스는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재정 준칙을 만들면, 예, OECD 국가 중에 38개 국가잖아요. 그중에 트리키하고 대한민국만 재정 준칙이 없는데 이거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 정도면 뭐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그대로 유지해도 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부채에 대해서는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부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2023년 1분기만 하더라도 나라 부채가 무려 54조가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58조 2천억 원에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긴축 재정을 써왔는데 세수가 안 그치는 거예요. 세수가 안 그치니까 이게 빚내 쓸 수밖에 없는데 빚내성 규모가 벌써 54조라는 거예요. 작년에 110조 8천억 원 문재인 정부 한창일 때, 예, 2020년에 112조 원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거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무디스가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은 사실입니다. 부채가 워낙 심하니까요. 사실 국가 부채도 지금 이대로 간다면 올해 말에는 1134조 4천억까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1134조 4천억 원이면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62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2022년에 1068조 8천억까지 늘어났잖아요. 이게 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에 대한 위험성, 이게 재정 준칙을 빨리 도입해서 이것을 쉽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게 무디스의 이야기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기업 부채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기업 부채도 보면요. 2022년 2분기 현재 2,476조 3천억 원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지금 2017년 대비해 보면 45.78%가 늘었고요. 777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예, 기업 부채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디스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요, 가계부채였습니다. 가계부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으니까요. 지금 2017년 2분기에 1388조 3천억 원이 34.58%가 늘어서 1867조까지 늘었잖아요. 480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바로 이 부채에 대한 것은 무디스도 지금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경제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경제 3주체, 예, 국가, 기업, 가계 모두가 부채 더미죠. 이 부채 더미는 어떤 식이든 말입니다.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거라는 게 지금까지의 무디스의 이야기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작년 말에 채권 위기가 오면서 기업 부채에 대한 충격이 왔었는데 잘 넘겼다. 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전세 사기라든가 가계 부채에 대한 어떤 위험성도 점점 다가오는데 이것도 잘 넘길 거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신용 등급은요, 바로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찌그러져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정 준칙을 정하는 일 말입니다.
예, 그들은 국민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국가 운영에서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함부로 돈을 못 쓰게 막는다는데 왜 반대를 할까요? 참 답답하기 거지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야지 재정 준칙이 만들어져서요. 나라 곳간이 예, 법으로 지켜지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좌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또 그 법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제대로 강제하고요. 그러면서 나라 국간이 줄줄 새는 것을 방지하고요. 예, 나라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100년 대계가 만들어지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